강남 같은 데를 제외한 곳에 건물들, 일자리 먼 곳에 있는 건물들은 저는 지금 조심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지금 그렇게 매도자를 쉽게 구할 수 없는 지역에 대출을 기반으로 한 월세 상품은 좀 경계하는 게 맞지 않을까. 자, 그러면 어쨌든 하락기가 올 수도 있긴 하잖아요. 오죠, 당연히. 하락기를 대비해 좀 유의해야 할 점이란 또 지금 특히 좀 조심해야 할 아파트는 어떤 걸까요? 너무 많은데요. 여러분 지금 하락기가 안 온다는 게 절대 아니고요. 지금 사실 어떻게 따지면은 이렇게 이게 시장을 부동산이 되게 단순해 보여도 쪼개면은 되게 여러 개로 나뉘거든요. 제가 하는 일이 그건 거잖아요. 쪼개 보면은 부동산의 일부는 하락장이 온 거예요. 이게 하락장이 온 거예요. 누구 입장이냐면 유동성, 다주택자들 입장에서 지금 하락장이에요. 왜냐면 얘는 물건을 팔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지금 싼 매물을 팔고 있잖아요. 그래서 유동성 입장에서 보면 하락장이 맞는데 원래 다주택자들을 끼고 전반적으로 시장을 돌리면 얘네가 하락을 유발을 해요. 봐봐요. 같은 단지를 샀어요. 그래 똑같은 단지인데 20억이에요. 20억짜리인데 똑같은 타이밍에 샀는데 우리 작가님은 1가구 1주택이에요. 그리고 나는 다주택자예요. 그럼 이제 물건을 팔러 갔어요. 누가 더 가격을 잘 깎아줄 것 같아요? 다주택자. 그렇죠. 제가 훨씬 잘 깎죠. 비과세인데다가 난 이걸 팔고 딴 걸 사야 되는데 난 차익 실현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탈을 한단 말이에요. 담합을 할 이유도 없고 무조건 고가를 유지할 이유도 없고 또 전세가 한 바퀴 돌았을 때 팔아야 되니까 타이밍도 있단 말이에요. 다주택자들은 하락과 배신의 아이콘이에요. 원주민분들이 엄청 싫어요. 저 가벼운 놈들이 또 왔다 갔다 하면서 가격만 바꿔놓는다고. 근데 얘네가 시장을 올릴 때는 단계별로 묶어서 올릴 때 동참하게 해놓고 시장을 정작 내려야 될 타이밍에 못 빠져나가게 했잖아요. 그 상태로 몇 년을 가두려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요새 와서 얘네가 빠져나가잖아요. 일시적 1가구 2주택자랑 세금 혜택 매물이랑 그리고 다주택자들이 빠져나가게 해줘야 되는데 다주택자들이 지금 빠져나가기에 타이밍이 애매해요. 너무 많은 걸 겪어서 잘 안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네를 진작에 풀어가지고 매도 물량을 풀었어야 되는데 너무 오래 묶어놨어요. 그래서 부작용이 전 있다고 생각하고 이분들이 증여를 했든 뭘 했든 간에 매물이 많이 묶였어요 이미. 여러분 증여가 생각보다 옛날 같으면 전체 시장에서 참여하는 비율이 별로 없겠지만 진짜 많이 했어요 증여를. 어쨌건 간에 다주택자들이 시장을 하락해야 되는 타이밍을 놓쳤는데 엄연히 따지면 다주택자들의 시장은 지금 하락하고 있어요. 저는 그렇게 느껴요. 수도권에서. 그래서 지금 이런 시장이 왔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다주택자 지금 아무도 집 안 사죠. 봐요. 다주택자만 놓고 봅시다. 다주택자는 지금 파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사는 사람 없죠. 없죠. 못 사요. 12.4%니까. 다주택자만 수도권이랑 서울에서 여기 서울에서 다주택자만 영혼을 싹 끌어내서 얘네만 비교해 볼까요? 얘네 하락 중이에요. 파는 애는 있고 사는 애는 없거든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실수요 시장. 1가구 1주택. 이분들이 문제인 거예요. 이분들이 가격을 내릴 수가 없어요. 집을 팔면 살 수가 없어. 세금 때려 맞고 세금이 비싸니까 이미 종부세도 내는 걸. 그러니까 이분들이 시장에 대해서 버티기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이상한 시장이 된 거예요. 시장은 반드시 하락이 와요, 여러분.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시장은 실수요 시장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전히 많이 오른 이후에 제일 조심해야 되는 시장은 유동성 시장. 유동성 시장은 어디가 있느냐? 제가 예전부터 말씀드렸는데 오피스텔 그리고 조심해야 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것도 참 욕먹기 딱 좋다. 언제 몰라요. 그리고 지방 유동성장. 지방의 저가 아파트 유동성장. 여기는 올라갔다가 빠져요. 근데 오피스텔 같은 경우도 아파트 대용은 괜찮아요. 아파트는 괜찮다. 그러니까 방 2개 이상 가족이 거주할 수 있고 24평 정도. 이제 아파트에서 밀려났고 인근에 학교도 있고 이런 데는 괜찮은데 원룸 6평, 10평. 완전 투자용 있죠. 이런 것만 정말 많이 사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있죠. 전세값 월세용으로. 있고 월세나 전세인데 월세용으로 요새 좀 사기가 어려운 게 대출이 좀 한도가 있다 보니까. 근데 이분들이 만약에 아파트 전세 공급이 풀려버리면 전세가랑 같이 동반 매매가가 흔들리는 지역이 있을 수가 있는데 서울은 제가 파악해 보니까 괜찮아요. 그 정도로 심각해요. 아파트 밀림 현상이 빌라랑 오피스텔에 밀려난 것까지는 알겠는데 상당히 강력하게 밀려났더라고요. 그래서 괜찮은데 경기도의 어설픈 오피스텔 다주택자 그리고 지방의 어설픈 아파트 다주택자들은 매도 계획을 좀 세워서 포트폴리오를 늘 정리를 해놨으면 좋겠어요. 그럼 뭐 수도권에 상가라든가 예. 꼬마 빌딩 이런 거는요? 꼬마 빌딩은 괜찮아요. 괜찮나요? 이게 되게 웃긴 게 꼬마 빌딩을 조심하라고 얘기해야 될 타이밍이 맞거든요. 이게 되게 웃긴 건데 이거 너무 비싸다면서? 작가님 들어봤어요. 왜냐하면 지금 금리가 올라가기 때문에 월세 수익 상품을 조심하라는 얘기가 진작에 나왔어야 되는데 그렇죠. 아무도 그 얘기를 안 해. 왠지 알아요? 계속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유동성은 제가 못 맞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저 이거 못 맞추겠어요. 왜냐하면 건물이요.
수익률이 안 나오거든요. 네. 그렇다고 사는 사람한테 가서 제가 뭐라고 할 수도 없잖아요. 이거 봐봐요. 이거 지금 수익률이 지금 0.8%인데 왜 사요? 정신 나갈 수... 자산가인데? 내가 뭐라고 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 지금도 건물을 보면 호가가 아주 깡패예요. 근데 수익률은 더 내려가고 있거든요. 근데 계속 팔려요. 할 말이 없어서 이 시장은 제가 언급을 못 하겠는데 저는 조심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설픈 지역, 그러니까 서울의 업무지구가 인근에 있는 강남 같은 데를 제외한 곳의 건물들, 일자리 먼 곳에 있는 건물들은 저는 지금 조심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예를 들어서 일자리 좀 먼데 어디 있을까요? 어디죠? 막 부천? 아 근데 이거 또 큰일 나나? 막 붙이자 강서구 막 그래서 의정부 뭐 노도강 이런 데야 급하다 이제 큰일 나요 진짜로 은평구 뭐 이런 데 그러니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런 데 건물을 이런 유동성장의 건물들의 어떤 이 호황기를 따라서 호가를 이빠이 높였는데 컨설팅 키고 비싼 가격에 사지 말라는 거예요. 그곳의 건물은 좀 위험할 수 있다. 저는 아니 솔직히 따지고 보면 역사적으로 망하진 않아요. 왜냐면 땅값이 그쵸. 여러분 땅값 공시지가가 내려간 적이 서울 역사를 보면 두 번인가 있어요. 제가 93년도인가 4년도에 한 번 떨어졌고 99년도에 한 번 떨어졌어요. 두 번에 계속 올랐어요. 그러니까 버티면 되긴 하는데 얼마 전에 제가 보고 온 물건이 저기 성신여대 도남동 쪽에 있는데 제가 가서 다 확인하고 수익률을 봤거든요. 호가가 너무 비싸요. 너무 비싼데 제가 봤을 땐 저기는 나중에 팔리기도 어렵거든요. 수익률 안 나오면 팔렸어. 그러니까 제가 틀릴 수도 있는데 제 기준에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강남 같은 경우에는 잘못 사도 지가 상승분 때문에 버티면 나중에 이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그렇게 매도자를 쉽게 구할 수 없는 지역에 대출을 기반으로 한 월세 상품은 좀 경계하는 게 맞지 않을까. 지금부터 경계를 시작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럼 부동산 하락기가 만약에 왔다면 그때 돈을 벌 수 있는 투자법은 뭐가 있을까요? 없어요. 아, 하락기 오면 이게 정말 많이들 말씀하시더라고요. 있어 보이고 싶겠죠. 하락기에도 돈 버는 투자법? 뭐 그때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 경매. 네. 그래서 요즘에 다시 보면 경매책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진짜. 이럴 때일수록 이제 대형 채널로 몰려 들어가서 기본 초심. 그러니까 관망을 하면서 공부하는 거 있잖아요, 작가님. 여러분 이거 유튜브 흐름 봐도 알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제 채널에 사람이 빠지고 있거든요. 네네. 뭐 왜 빠지겠어요? 제가 실전 투자자니까. 그러니까 남들이 듣고 싶어 하지 않은 얘기를 하거든요. 저 요새 컨셉 이렇게 잡은 거 후회하고 있어요. 어떤 분들은 완전 호황기더라고요. 그래서 듣고 싶어 하는 얘기. 어떤 분들이 호황기인데? 아니면은 좀 잘생기고 이렇게 저는 그분들이 최고의 유튜버라고 생각해요. 네네네. 구독자 많고 조회수 많이 나오면 최고의 유튜버지. 그렇죠. 제가 딴 얘기 절대 안 해요. 네네. 저 리스펙트. 네. 부러워서 그래요. 다행히 삐처리 됐어요. 어쨌건 지금은 약간 관망하면서 공부하는 모드 있잖아요. 그럴 때 좋아할 만한 채널이 더 인기가 많아요. 근데 전 인정은 하는데 하락기가 오잖아요. 하락기가 오면 돈을 벌 수가 있어요. 근데 원리를 말씀을 드릴게요. 실제로 가능한데 일반인 분들은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가격이 내려가잖아요. 제가 예를 들어서 아파트가 10억인데 8억까지 내려갔어요. 그럼 여러분 누가 8억에 사요? 부동산은 이런 거예요. 8억에 안 사고 6억에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경매요. 6억에 사서 7억에 팔면 돼요. 7억에 팔리냐고요? 해보셔야죠. 이게 리스크예요. 아니 팔린다고 여러분 8억짜리 아파트를 6억에 낙찰받아서 7억에 팔린다고 누가 보장해 주잖아요? 저 그럼 직원까지 뽑아서 계속 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걸 누가 장담하냐고요. 그러니까 주식은 호가창에 있는 대로 어쨌건 대충 팔리잖아요. 부동산은 그런 약속이 없다니까요. 그게 부동산의 매력 중에 하나인데 그게 만약에 매도가 가능하다는 것까지 파악을 했어요. 그럼 돈이 벌리겠죠. 이거 되고요. 하락기 때는 평균적으로 다 풀어요. 규제를. 그리고 대출도 풀어요. 대출을 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돌아가야 되거든요, 이게. 그런데 대출 풀리면 금리 내려가면서 금리 이빠이 끼고 여러분 보시면 부동산 하락기 때 작가님 오피스텔이나 아파트 월세가 내려가요, 그대로 있어요. 월세는 그대로 안 해요. 맞아요. 그럼 팽급 봐봐요. 가격은 내려갔죠. 대출은 더 나오죠. 금리는 내려갔죠. 월세는 그대로죠. 뭔가 나오지 않아요, 모양새가? 맞아요. 경매로 저가 낙찰을 받아서 대출을 이빠이 끼고 월세를 놓으면은 월세 수익을 올릴 수 있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까지 기다렸다가 매도 차익도 기대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돈은 벌 수가 있는데 하락기 때 진짜 돈을 버는 사람이 누구냐? 하락기 때 잘 왕창 사뒀다가 상승기까지 기다린 사람이에요. 하락기에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진짜 돈 버는 사람. 그 월세 모아봤자요. 그렇죠. 월세? 이런 분들 많겠죠. 너 내 월세 모으면 얼마인지 알아? 알아요. 안다니까요. 네네. 매도 차익이랑 비교할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락기 때 맞는 포지션을 버틸 수 있게 해놓은 분이 상승기 때 많은 걸 걷어가는 거지. 그걸 놓고 전체적으로 보면
하락기 때 돈을 벌었네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하락기 그 구간 내에 많은 수익을 올리는 사람은 잘 없어요. 수익을 올리는 건 되지만 하락기 때는 하락기에 맞는 정도의 버팀성 수익을 올리면서 하락기를 이겨내는 거지, 하락기에도 돈을 버는 투자법이라 그러면 마치 상승기만큼 다시 벌 수 있는 것처럼 들리겠지만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게 네. 2014년부터 부동산 시장이 이제 상승기를 시작을 했다고 한다면 2015에. 2021년까지 거의 6, 7년은 내리 달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걸 가지고 어떤 이제 실전 투자자분들이 방송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분한테 제가 뭐 나쁘게 전달되면 안 돼요. 금액은 제가 변경을 할게요. 예를 들면 그분이 버신 게 한 100억이에요. 근데 만약에 그분이 근데 나는 침체기가 계속 6, 7년 동안 왔다 하더라도 100억이 아닌 7, 80억은 벌었을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게 참 쉽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니 이게 시장이 이렇게 하락을 하면 이게 내가 사실 우리가 증시도 2020년에 많은 분들이 돈을 벌었잖아요. 네. 왜냐면 코로나 폭락장이 또 올라갔으니까. 그리고 2021년 이게 극명하게 딱 나뉘니까 2020년에 돈을 버는 사람들은 운이 좋았다라고 됐는데 부동산은 내리 한 6, 7년이 오르니까 그냥 단순히 운이 좋았다라고 비교가 딱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만약에 그분이 이제 내려갈 때 싸게 아무리 사더라도 더 내리고 해서 과연 100억을 번 분이 진짜 하락기를 7년 만났어요. 물론 그분이 실력도 있고 노력도 하시고 당연히 실력 그건 다 알지만 20, 30억도 안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떤지 궁금해요. 일단 어느 분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스타워즈 좋아하거든요. 스타워즈? 그분께 한 말씀 하고 싶습니다. 뭐야? 마스터. 그렇게 했다면 거의 불가능하다는 얘기잖아요. 가능해요, 작가님. 가능은 해요? 왜 그런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일반적으로는 많은 투자자가 그게 가능한 거예요? 아니면 일부가 가능한 거예요? 일부. 왜 가능한지 말씀을 드릴게요. 그것도 그분 실력이 아니라 그분의 그러니까 얼마나 시선이 넘냐인데, 우리가 보면 아까 말씀하신 기간 동안에 2008년도 이후로 사람들이 2008년도부터 2015년까지 부동산이 하락한 줄 알아요. 그리고 이유는 국제금융위기인 줄 알잖아요. 광역시를 만약에 지금 다 오픈을 해드리잖아요. 아니에요. 맞는 지역에 가신 분들은 돈을 다 벌었어요. 그리고 맞는 상품을 택한 분들은 돈을 다 벌었어요. 그리고 부동산은 토지, 상가, 공장까지 다 있단 말이에요. 거기가 전부 다 하락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고 어떤 땅은 또 개발 행위가 되게 활성화돼 있었기 때문에 돈을 벌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대장동 같은 데 보세요. 그런 데가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정치 이슈화 됐기 때문이지 전국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곳들은 어디든 숨어 있었기 때문에 하락기에도 맞는 지역에 가서 맞는 상품을 하잖아요. 그러면 돈이 돼요. 왜냐면 저는 직접 받고 저도 이제 비스무리한 걸 해봤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서 다 말씀드리기 너무 힘들지만 하락기 때는 별 이상한 게 가능해요. 그러니까 내 돈을 한 푼도 안 들이고 건물도 살 수 있어요. 이건 다 말씀드리기가 참 힘들지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만약에 그 영역까지 아시는 분의 내가 하락기였어도 나는 내가 아는 그 분야에 가서 6, 70억은 벌었을 것이다. 저는 가능하도 믿어요. 만약에 그러면 어른 공자님이 그냥 가정입니다, 여러분. 그 지난 6, 7년 동안 부동산 100억을 벌었어. 근데 지난 6, 7년이 하락장이었어. 얼마 벌었을 것 같으세요? 가정이니까. 일단 여기 없을 것 같고요. 마스터 알려주세요. 그만큼 쉽진 않다. 아니에요. 전 안 됐을 거예요. 저는 상승장이 오면서 수익을 더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배운 거예요. 배워서 과거 그래프를 통해서 하락기에도 돈이 됐었다라는 걸 역추적한 거지, 제가 실제로 그런 하락기 때 그만큼 수익을 올린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함부로 얘기하면 안 돼요. 해본 것만 말씀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자, 그럼 아까 전에 이제 지금 괜찮게 보는 지역, 뭐 좀 저렴한 지역도 여쭤봤었는데, 뭐 올해 사실 집이라는 게 뭐 사고 한 다음에 뭐 2, 3년 뒤에 일반 개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보통 뭐 한 7년? 뭐 10년 생각하잖아요. 10년을 생각하시죠. 7년, 10년 생각하고 여기는 진짜 해도 괜찮은데 있다면 좀 어디일까요? 강남 3. 네. 그렇죠. 거기 뭐 정해진 정각 같은 데라서. 어떻게 좀 일자리 많은데요. 일자리 많아지는데. 많아지는데 어디일까요? 일자리 많아지는 강남 데가 3구 빼고? 멀리 보시는, 아까 10년 말씀하셨잖아요. 10년 이후에 일자리 많아지는 데가 일단 강남 3구 더 많아질 거고, 그리고 판교 인근, 그리고 강서구의 마곡지구 인근, 그리고 광명시흥 테크노밸리니까 아니면 저기 안양이나 아니면 광명이나 그쪽의 시흥 일대, 그리고 저기 창동 역세권 개발 그쪽도 일자리거든요. 그쪽이니까 노도강 쪽이겠네요. 근데 강북구는 조금 거리가 있긴 하겠네요. 그런 쪽, 아니면 이제
개항 테크노밸리도 파악은 해봐야 되겠지만, 근데 여러분 저한테 이건 말씀을 드릴게요. 일자리를 보실 때 놓치시면 안 되는 게 있어요. 많은 분들이 일자리를 정치하시는 분들이 만드는 줄 아시는데 이게 어린 반품 없이 하는 얘기고요. 일자리는 기업이 만드는 거예요. 만들죠. 100%. 네. 기업한테 와달라고 애걸복걸해도 안 오면 안 오는 거예요. 맞아.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창동 역세권 개발이 끝났어요. 거기가 있고 마곡지구가 있고 개항 테크노밸리가 있는데 요번에 본사를 옮겨야 돼요. 네. 어디로 가시겠어요? 어디로 가나? 그러니까 요게 중요한 거라고요. 제가 맞추라는 게 아니라 그걸 고민해보고. 그냥 여러분이 어느 지역에 있는데 막 청사진을 그려주고 호재가 뭐가 있는데 기업을 유치할 거고, 여러분 고양시 일산 있죠. 기업 유치한다고 지금 20만 넣었어요. 지금 있거든요. 일자리가 몇십만 개가. 그게 이거예요. 근데 원래 계획대로 됐으면 훨씬 많아야 돼요. 지금 네네. 그만큼 어려워요. 기업은 여러분, 저도 이제 회사를 운영해 보면 뭐가 어렵냐면 사람을 뽑아야 되는데 사람이 뽑히면 그냥 뽑히는데 안 뽑히면 답이 없어요. 안 와요. 맞아. 그리고 사무실 위치 한번 변경하면 사람이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기업이 얘네 이 정신없는 애들이 왜 이렇게 강남에 미쳤나 생각을 잘 해보세요. 뛰어난 인재들이 서울에 있는 그 학생들이 지방이나 뭐 이제 뭐 해안가 쪽에도 원래 대기업들 많잖아. 되게 안 가고 싶어 한다. 맞아요. 여러분 요새는 더 심해요. 요즘엔 진짜. 여러분을 봐보세요. 여러분이 힘들게 공부해가지고 정말 인재가 됐는데 일자리가 멀다? 그 말은 안 해보신 분들은 쉽겠지만 여러분이 내려가서 1년만 생활해보세요. 삶의 퀄리티가 완전 달라져요. 그러면 대도시 위주에 있고 싶어. 바로 올라와요. 요번에 하이닉스 맞네? 용인에? 그거 지방에서 모셔가려고 장난 아니었어요. 그런 면에서 또 어디가 좋아요? 평택도 절대 놓치면 안 되겠죠. 그런 것들. 그래서 제가 충청도 도시들도 보라고 말씀드린 게 천안도 그리고 청주도 다 일자리가 커지는 곳들이거든요. 그래서 일자리만 보고 가셔도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사실은. 아니면 일자리 이꼴목, 일자리로 가는 지하철이 의미가 있는 이유는 지하철이 일자리로 가기 때문이지 그게 막 우이신설 경철철처럼 산으로 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일자리가 많아질 곳 같은 곳. 다 돈이에요. 다 돈이죠. 돈, 결국 돈. 우리가 이 영상을 찍는 것도 여러분들이 부동산 투자를 하는 것도 다 돈이죠. 그럼 저희가 식당 가서 웃으면서 밥 먹는 이유는 돈이 있기 때문에 월스트리트에서 나온 얘기잖아요. 네. 서로 웃게 만들어주는. 네. 그게 돈이에요. 그렇죠. 자본주의에서 돈은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럼 이제 지방 얘기 나와서 그런데 수도권 투자랑 지방 투자 차이점이 있을 수 있잖아요. 지방 투자할 때 좀 꼭 확인해야 될 상황에 염두해야 될 거 뭐 하나 정도 찝어주신다면. 일단 차이점이 있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다르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게 칼로 무자르듯이 나눌 수 있는 게 아니고 유동성장이 있고 실수요장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만약에 부동산 강의를 제가 부동산 경매, 그러니까 공매, 기초 이론에 대한 수업을 만들어 달라고 문의를 진짜 많이 받았어요. 수강생뿐만 아니라 회사에서조차도 받았고 대리로 만들어 주겠다는 것도 받았거든요. 제가 만약에 만들면 챕터 1이 이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대장 주고 나발이고 강남 상고 이딴 거 필요 없어요. 부동산 시장은 실수요 시장과 유동성 시장이 나뉜다. 이게 1위예요, 저는 무조건. 왜냐면 이걸 모르고 투자하면 피를 보거든요. 유동성 시장은 뭐예요? 주식이랑 비트코인 시장이에요. 집을 사는 그 순간부터 차익 남겨 먹어야지 이러면 끝이에요. 그 사람 마인드가 중요한 거니까 바꿔 얘기해서 이 아파트가 실수요장인지 유동성장인지 아무도 몰라요. 그냥 대충 파악하는 거지. 물어보세요. 공장님, 이 아파트는 실수요장이에요? 유동성장이에요? 근데 어떻게 알아? 그거 알면 마스터인데. 그래서 모르는데 역사적 그래프를 보면은 타지에서 많이 사서 전세를 많이 놓고 매도 매수를 많이 하면 유동성이고 그쵸. 한번 산 다음에 진드기 살고 애들 물려주고 거기서 내가 실거주 하면 실수요고 약간 이런 거죠. 약간 수도권이겠네요. 그렇죠. 수도권이 왜 그러냐면 일자리가 많고 인구가 많이 몰려들고 있기 때문에 한국이 되게 특이한 거 아니에요? 수도권의 인구수를 보세요, 여러분. 2,500만. 그러니까 절반이 여기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왜 여기 살고 있겠어요? 일자리. 옛날에 고향을 등지고 서울로 온 이유는 딴 게 아니에요. 그때 서울 부르스가 어디 있어요? 다 일자리예요. 공업화 시대잖아요. 농촌화 시대에서 공업화 시대가 됐으니까 서울로 온 거예요. 그 다음 뭐예요? 서비스 IT죠. 그럼 떠날 것 같아요? 또 일자리예요. 판교 테크노밸리 보세요. 판교 테크노밸리 전체 매출이 인천 전체 공단 매출을 뛰어넘었어요. 크기가 이만해요. 인천이 이만하면 판교 테크노밸리는 이만해요. 끝난 거예요. 머니게임에서. 그러니까 그만큼 부가가치가 높잖아요. 일자리가 있는 곳들은 실수요가 많이 받쳐주고 일자리가 멀어질수록 유동성이 많아요. 자, 그러면 질문하실 수 있어요. 야, 도대체 무슨 근거로 그럼 거긴 유동성이냐? 유동성의 목적이 뭐예요? 돈을 불리는 거예요. 작은 돈을 많이 불리거나 월세 수익을 얻는 거예요. 그럼 필수적으로 중요한 게 뭐예요? 전세가율이에요. 전세가율은 뭐냐? 내가 가지고 싶은 마음
versus 내가 사용하고 싶은 마음. 얼마나 갖고 싶으냐, 걔랑 얼마나 사용하고 싶냐가 싸우는 거예요. 근데 지방 아파트는 가지고 싶지 않거든. 1억 5천짜리 아파트예요. 사고 싶지 않아. 근데 여기서 잠깐 일하다 나가야 되니까 여기가 필요는 해. 가지긴 싫은데 필요는 해. 그래서 매매가가 1억 5천인데 전세가가 1억 4천인 거죠. 그러면 투자의 이론이 맞아요. 1,000만 원만 들여서 아파트를 사서 차익을 남길 가능성이 생기거든요. 된다는 게 아니에요. 가능성을 보고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주식 매수 버튼 누를 때 오른다고 100% 장담할 수 있으세요? 있어요? 사기꾼이잖아요. 가능성이 있으니까 누르는 거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전세를 끼고 사는 이유는 오를 수도 있으니까 사는 거라고요. 그리고 이게 더 싫다. 그러면 대출을 끼고 월세를 들어가는데 지금 대출이 안 나오니까 그건 안 하는데 이 투자법도 옛날에 엄청 유행했었어요. 그러면 유동성이 어디 들어가겠어요? 돈을 넣기 편한 데 들어가겠죠. 거기가 어디예요? 전세가율 높은 데잖아요. 거기가 어디예요? 지방의 저가 아파트잖아요. 거기는 언제든 시세가 하락할 수 있어요. 왜? 샀던 애들이 뒤에 다른 투자자한테 넘기고 빠져나갈 때 한꺼번에 투자 나갈 수가 있고 공포 심리를 느끼면 도망갈 테니까. 실수요자는 못 나가요. 아까 예를 들은 거 다시 올까요? 20억짜리 아파트, 같은 단지 주민, 1가구 1주택, 다가구예요. 시장 내려가. 패닉이 왔어. 팔아보세요. 어떻게 되나? 팔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락기 땐 전월세가 폭등합니다. 집을 아무도 안 사기 때문에. 나가면 갈 데가 없어요. 저는 정리해야 되겠는데? 세금도 장난 아니고 집이 여러 채인데. 던진단 말이에요. 네, 그럼 좀 버텨야 되겠네요. 그렇죠. 못 팔아요, 실제로. 그러니까 다주택자들이 던지는 거예요. 이게 유동성 시장이기 때문에 얘네는 조심조심 또 조심. 그리고 절박하지 않으면 하지 마세요, 그냥. 실수요장은 어떠냐? 아까 말씀드렸죠. 주식, 비트코인 이번에 증명이 됐지만 하방 경직성이 제일 강해요. 그리고 공급이 제일 느려요. 그리고 공급이 제일 어려워요. 그리고 병목 현상이 제일 심해요. 그런데 세금이랑 대출이자가 제일 세요. 그럼 세금과 대출이자를 잘 대비를 하고 사놓고 오래 버티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방법이 완전히 달라요. 이게 저한테 만들면 챕터 1이에요, 저는. 들으실래요? 오늘 무겁게 하기 싫어서 그래, 진짜. 요새 너무 심각해요, 사람들이. 배터리 한번 갈게요.